안녕하세요. 파이팅 홍공TV입니다. 오늘은 화물운송 자격 시험 100% 듣기로 합격하는 벼락치기 3일 완성 기출 핵심 포인트 정리 3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자, 우리가 택배 화물에 있어서 주의사항을 몇 가지 살펴보면 택배 화물 배달 완료 후에 파손 등 이상으로 배상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반드시 현장 확인을 해야 됩니다. 나몰라라 해서도 안 되고 무조건 물어줘서도 안 되겠죠. 배달 완료를 했는데 파손 등 이상으로 배상 요청을 받은 경우 반드시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야 된다. 택배 화물 배달 시에 개인 고객에게 언제 배송 예정입니다 하고 전화를 하는 게 좋다. 옵니다. 좀 번거로워서 그렇지 화물 배달 전에 개인 고객에게 전화로 배송을 미리 알리는 게 서비스 차원에서 더 좋다. 전화를 하지 않는 편이 좋다? 틀렸습니다. 고객이 부담스러워할 것 같은데 하고 전화를 하지 않는 편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전화를 하는 게 좋다. 2개 이상의 화물을 집하 시에 반드시 분리해서 집하를 해야 됩니다. 하나로 묶어서 집하한다 하면 틀린 답으로 체크하셔야 됩니다. 2개 이상의 화물을 집하 시에는 반드시 분리하여 집하한다. 택배 화물 배달 시에 수령인의 이름과 사인 둘 다 동시에 받아야 된다. 자, 맞습니다. 이름하고 옆에 사인을 해야 됩니다. 서명을 받아야 된다. 이름만 받아야 된다 해도 틀리고 사인만 받아야 된다 틀립니다. 둘 중 하나만 받아도 된다 틀린 답이다. 위험물 탱크로리의 경우 소방법상의 규제가 있습니다. 위험물이니까 소방법상으로 화재 위험이 있을 경우 운송에 제한을 두고 있다. 하지만 비위험물 탱크로리는 그런 규제가 없겠죠? 위험물 탱크로리의 경우 소방법상의 규제가 있다. 트럭 운송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법은 적재율과 실차 상태의 가동률을 높이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적재율과 실차 상태란 차량의 적재 톤수 대비해서 적재된 화물의 무게 비율, 그게 적재율이고요. 적재된 화물의 비율, 적재율이다. 그리고 실차 가동률이란 실제로 가동한 일수, 일정 기간에 걸쳐서 실제로 가동한 일수, 실차 가동률입니다. 그래서 적재율과 실차 가동률이 모두 높아져야 트럭 운송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자, 운송장의 필수 기재사항에서 주의할 점을 살펴보면 수화인, 받는 사람의 전화번호는 당연히 필수 기재사항이겠죠?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인해 기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면 당연히 틀리겠죠. 그리고 화물 취급 요령도 필수 기재사항입니다. 수화인의 전화번호, 화물 취급 요령 모두 필수 기재사항이다. 자, 직업윤리에서 직업에 대한 태도 3가지 좀 헷갈려서 가져와 봤는데요. 애정, 긍지, 열정 혹은 옛날 교재에는 이 충성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애정, 긍지, 열정으로 최근에는 정답으로 나오고 예전에는 애정, 긍지, 충성이었다. 직업에 대한 3가지 태도입니다. 직업을 사랑하고 긍지를 가지고 열정적으로 대해야 된다. 그리고 열정 대신 충성이 보기에 나오더라도 답으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트레일러 중에 하대 부분, 셰시 부분에 벤형 차체, 바디가 장착되어 일반 좌파 및 냉동 화물 운반에 적합한 트레일러는 자, 벤형 차체가 키워드죠. 그림과 같은 모습의 맨 트레일러입니다. 트레일러 하대 부분에 벤형 차체가 장착되어 일반 좌파 및 냉동 화물 운반에 적합한 트레일러, 맨 트레일러겠죠. 자, 이렇게 트레일러에 대해서 특징을 물어보는 여러 가지 보기가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트레일러는 피견인 차량으로 분류된다. 맞죠? 트레일러는 엔진과 캐빈이 장착된 견인 부분, 트랙터 부분이 앞에서 끌어주는 피견인 차량으로 분류된다. 앞부분이 트랙터, 뒷부분은 트레일러죠. 그래서 트레일러는 자가 동력을 갖추지 않은 차량을 의미한다 하면 맞는 답입니다. 그리고 트레일러는 적하 부분을 뜻한다. 적하 부분을 뜻한다. 맞죠? 짐을 싣는 부분, 적하 부분을 뜻한다. 그리고 트레일러는 트랙터, 동력 부분이 없으면 차량의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는 특장차를 일컫는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해도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트레일러는 앞에 트랙터, 동력 부분이 없으면 엔진이나 모터가 없기 때문에 차량의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는 특장차를 일컫는다. 트레일러는 일시 보관 기능을 수행한다. 맞죠? 트랙터 뒤에 컨테이너를 실은 컨테이너 트레일러는 바로 하역을 하지 않고 트랙터만 분리돼서 다른 일을 하러 가고, 트레일러는 짐을 실은 채로 일시적인 보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그리고 트레일러는 별도 분리하여 작업이 가능하다. 이것도 당연히 맞겠고요. 트레일러는 동력을 갖추고 있는 차량을 말한다. 자, 틀렸겠죠? 요건 트랙터에 대한 설명입니다. 운송장 관련 포인트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운송장 작성과 계약은 동시적 관계다. 자, 운송장이 계약서 역할을 하죠. 그래서 운송장 작성을 하면 동시에 계약이 성립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송장 작성과 계약은 동시적 관계다. 맞는 표현이고요. 송아인은 보낼 송, 물품을 보내는 사람은 주소와 성명만 기재하면 된다. 뭐뭐만 기재하면 된다 하면 틀린 답이겠죠. 뭐를 더 기재해야 될까요? 바로 전화번호죠. 주소와 성명, 연락처, 전화번호를 꼭 기재해야 됩니다. 집하 시에 집하 담당자는 물품의 품명, 수량, 가격을 기재한다. 맞는 것 같은데 틀렸습니다. 자, 여기 집하 담당자가 기재하는 게 아니고요. 집하 시에 송하인이, 물건을 보내는 사람이 물품 품명, 수량, 가격을 기재를 해야 되겠죠. 물품 집하인이 기재하는 게 아니라 송하인이 기재하는 겁니다. 품명, 수량, 가격 기재하는 건 맞고 요 앞부분이 틀렸다. 자, 집하 담당자는 그럼 뭘 기재하나? 집하자의 성명, 전화번호, 접수일자, 발송 지점, 도착 지점, 배송 예정일, 운임 등은 집하 담당자가 기재하고 물품에 관한 것, 물품의 품명, 수량, 가격은 송하인이 기재합니다. 자, 취급 표지, 취급 표지의 색상은 검정색으로 표시합니다. 취급 표지는 빨간색으로 표시한다. 틀렸어요. 취급 표지는 이렇게 검정색으로 표시된다. 수화인의 전화번호가 없다는 이유로 배달이 지연됐다. 배달을 하지 못했다. 나중에 운송자나 운송회사가 면책을 받을 수 있을까요? 수화인의 전화번호가 없다는 이유로 배달이 지연됐고 배달을 못했다. 우리는 잘못 없어. 이렇게 주장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주장할 수 있습니다. 수화인의 전화번호는 물건을 받는 사람에게 연락할 수 있는 아주 필수적인 요소죠. 자, 이 전화번호를 쓰지 않았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정보를 누락한 거기 때문에 나중에 배달 지연이 되거나 배달을 못하게 됐을 때 운송자가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사유로 인정이 된다. 왜냐하면 물건을 받는 사람, 수화인의 전화번호는 운송장의 필수 기재사항이기 때문입니다. 휴대폰 및 노트북 등 고가품의 취급에 주의하도록 쉽게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자, 틀렸죠.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휴대폰, 노트북 등의 고가품은 견물, 생심, 물건을 보게 되면 없던 마음도 생기기 때문에 내용물이 파악되지 않도록 별도의 박스로 이중 포장한다. 이게 맞는 취급 요령입니다. 취급에 주의해서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틀렸고요. 내용물이 파악되지 않도록 별도의 박스로 이중 포장해야 됩니다. 화물명이 취급 금지 품목임을 알고도 수탁했을 경우 그 책임은 알고도 수탁했죠. 당연히 송하인에게 있다 하면 틀리고요. 운송자, 운송회사에게 있겠죠. 송하인은 아무리 취급 금지 품목인지 모르고 의뢰를 했다 하더라도 운송회사가 취급 금지 품목인지 알았다면 그 책임은 운송회사에게 있다.
화물을 인수할 때는 적합성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고객을 대신하여 운송장 정보를 정확히 기입한다. 자, 고객을 대신하여 기입할 수 있을까요? 운송장은 고객이 직접 기재해야 되는 거지 고객을 대신해서 운송자가 기재할 수 없는 겁니다. 화물을 인수할 때 적합성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고객이 직접 운송장 정보를 정확히 기입한다. 이게 옳은 질문입니다. 윗쌓기 표지. 윗쌓기 표지는 4개의 수직면에 표시를 합니다. 윗쌓기 표지는 4개의 수직면에 표시한다. 2개 아닙니다. 4개다. 원기둥형 화물은 앞으로 밀어 굴려서 운반하지 뒤로 끌지 않습니다. 뒤로 끌 경우에 제품 손상의 우려가 있다. 원기둥형 화물은 앞으로 밀어서 굴려 운반한다. 작업 시 발판을 오르내릴 때 2명 이상이 동시 통행하면 위험합니다. 자, 발판 작업 시에는 한 명만 통행해야 되고 2명 이상이 교차 통행할 수 없다. 2명까지는 되고 3명 이상 통행 시 위험하다. 이래도 틀려요. 3명 아니고 2명 이상 동시 통행 위험하다. 그래도 발판의 고정 상태가 확인되면 여러 사람이 통행할 수 있다. 말도 안 되죠. 발판의 고정 상태 여부와 관계없이 전체 구조물의 안정성과 관계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동시에 통행할 수 없다. 자, 화물 적재 방법에는 총 8가지가 있는데요. 주연 어프 방식, 슈링크 방식 등 대표적인 건 지난 기본 강의에도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까지 8개를 모두 알아보면 먼저 나무 상자를 팔레트에 쌓는 경우 붕괴 방지를 위해서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다. 쌓은 화물에 압력이나 진동으로 느슨해질 우려가 있다. 수평 방식과 수직 방식이 있다. 밴드, 중요 키워드가 나왔네요. 밴드가 걸리지 않은 부분이 튀어나오는 단점이 있다. 나무 상자를 팔레트에 쌓을 경우 많이 사용되는 방법으로 밴드를 사용한 밴드 걸리 방식이 있습니다. 자, 사진과 같이 나무 상자를 팔레트에 쌓는 경우 붕괴 방지를 위해 많이 사용되고 쌓은 화물의 압력이나 진동으로 밴드가 느슨해질 우려가 있다. 그리고 수평으로 이렇게 걸거나 수직으로 거는 2가지 방식이 있다. 단점으로 밴드가 걸리지 않는 부분이 이렇게 튀어나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밴드 걸기 방식. 자, 주연 어프 방식은 팔레트의 가장자리를 높게 하여서 포장 화물을 안쪽으로 기울도록 해서 화물이 갈라지는 것을 방지하는 방법인데 부대 화물에는 적합하나 이 주연 어프 방식 하나만으로는 화물이 갈라지는 것을 방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른 방법과 병용함으로써 안전을 도모합니다. 주연 어프 방식은 가장자리를 높게 해서 화물을 안쪽으로 기울어지도록 화물이 갈라지는 것을 방지하는 방법이고 주연 어프 방식으로만은 화물이 갈라지는 것을 방지하기 어렵다. 다른 방법과 병용해야 된다. 그랬을 때 모두 맞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슬립 멈추기 시트 삽입 방식. 자, 시트 삽입이 중요 키워드고요. 슬립, 미끄럼을 멈추기 위해서 고무 시트, 고무 패드를 넣는 방식입니다. 포장과 포장 사이에 미끄럼을 멈추는 고무 시트를 넣는 방식이다. 이 역시 부대 화물에는 효과가 있으나 차량이 상하로 진동했을 때 화물이 튀어오르는 문제가 있다. 무슨 방식? 슬립 멈추기 시트 삽입 방식입니다. 위쪽으로 묶는다거나 단단히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미끄럼 방지, 좌우 미끄럼 방지에는 효과적이나 상하 진동 시에 화물이 튀어오르는 문제가 있다. 고무 시트, 고무 패드를 넣어서 미끄럼을 멈춘다. 그게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자, 풀붙이기 접착 방식은 방지 대책의 자동화 기계화가 가능하고 코스트, 비용도 저렴한 방식이다. 이때 풀은 미끄럼에 대한 저항이 강하고 상하 저항은 약한 것을 선택한다. 자, 이 말은 좌우로 움직이는, 좌우로 화물이 쏠리는 데에는 강하고 상하로 분리시키는 데에는 저항이 약해야 된다 이런 뜻인데요. 왜냐하면 화물을 팔레트에서 분리시킬 때 너무 딱 붙여놓으면 분리시킬 때 어렵기 때문에 풀붙이기 접착 방식에서 풀은 미끄럼에 강하고 상하 저항에는 약한 것을 택한다. 풀은 이 화학적인 용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온도 변화에 좀 민감하고요. 화물 중량이나 형태에 따라서 풀의 양과 풀칠 방식을 달리 결정해야 됩니다. 온도 변화에 민감하다, 화물 중량이나 형태에 따라 풀의 양과 풀칠 방식을 결정해야 된다. 모두 풀붙이기 접착 방식, 화물 적재 방법의 옳은 설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평 밴드 걸기 풀붙이기 방식입니다. 밴드 걸기와 풀붙이기 같이 쓰인 병용된 방식으로 화물 붕괴 방지 효과를 배가시키는 양쪽의 효과를 모두 볼 수 있는 방식이 풀붙이기와 밴드 걸기를 병용한 방식이다. 다음은 슈링크 방식인데요. 열수축성 플라스틱 필름, 이 플라스틱 필름으로 화물을 씌우는 거죠. 씌운 다음에 120도에서 130도의 고열의 슈링크 터널을 통과시켜서 필름을 가열하면 이 필름이 수축돼서 팔레트와 밀착하도록 하는 방식. 그게 바로 슈링크 방식입니다. 열을 가하면 수축하는 플라스틱 필름으로 화물을 한번 덮어 씌운다. 그런 다음에 고열로 가열해서 팔레트와 밀착되도록 수축시켜서 화물을 보호하는 방식이다. 슈링크 방식입니다. 자, 이런 슈링크 방식은 습기와 먼지가 방지되겠죠? 그리고 우천 시에 하역이나 야적 보관도 가능하다. 자, 공기가 통하지 않아서 통기성은 없고요. 상품에 따라서는 공기가 통해야 되는 그런 살아있는 물품에는 적합하지 않겠죠? 이용에 제한이 된다. 그리고 비용은 고열 수축 터널을 설치해야 되는 설비 비용이 들기 때문에 비용은 비싸다. 슈링크 방식입니다. 다음은 스트레치 방식인데요. 스트레치 방식은 스트레치 포장기를 사용한다. 슈링크 방식과 마찬가지로 플라스틱 필름을 사용하는 건 같지만 열 처리를 하지 않는 게 특징입니다. 마찬가지로 통기성은 없고 비용이 높다. 필름뿐만 아니라 포장기도 사야 되니까 통기성 없고 비용 높은 것이 단점입니다. 스트레치 방식. 다음은 박스 테두리 방식인데요. 말 그대로 팔레트에 테두리를 붙이는 박스 팔레트 형태로 화물의 무너짐을 방지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일반 평 팔레트에 비해서 제조 원가는 당연히 높게 되겠죠. 팔레트에 테두리가 있는 박스형 팔레트로 화물의 무너짐을 방지하는 것이 박스 테두리 방식입니다. 자, 우리가 화물 크기에 따라 요금을 차별화할 수 있겠죠. 요금을 차별화할 수 있다. 뭐에 따라? 화물 크기에 따라 요금 차별화할 수 있다가 맞고요. 운송장은 어디에 붙이죠? 물품의 정중앙 상단에 보이도록 부착한다. 물품의 우측에 부착한다, 물품의 하단에 부착한다. 모두 틀렸겠죠. 운송장은 물품의 정중앙 상단에 부착한다. 이것과 비교해서 취급주의 표시는 운송장의 우측편에 부착합니다. 운송장 부착은 매 건마다 작성하여 화물에 부착한다. 옵니다. 매 건마다 작성해서 부착해야지 처음에만 부착한다, 마지막에 부착한다. 틀렸습니다. 여러 건일 때 매 건마다 부착해야 됩니다. 원동기의 전부 또는 대부분이 운전실 아래쪽, 캡 아래쪽으로 나와 있는 형태가 캡 오버 엔진 트럭입니다. 자, 우리나라 대형 트럭 혹은 독일이나 스웨덴 브랜드의 대형 트럭들이 취하고 있는 형태죠. 캡 오버 엔진 트럭이다. 이 원동기라는 게 엔진입니다. 엔진의 전부 또는 대부분이 운전실의 아래쪽, 캡의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는 캡 오버 엔진 트럭. 1톤 포터나 봉고 역시 캡 오버 엔진 트럭 형태로 대부분 출시되고 있죠. 반면에 원동기와 덮개가 운전실의 앞쪽으로 나와 있는 형태가 버닛, 원넷 트럭 또는 컨벤셔널 타입이라고 부릅니다. 캡 비하인드 엔진 트럭.
캡이 엔진 뒤쪽에 있다. 캡 오버는 캡이 엔진 너머, 엔진 위에 있는 거고, 버니 트럭은 자 이와 같이 캡 조정석이 요 앞쪽 본네트, 앞쪽 버니 부분, 요 엔진 부분의 뒤쪽에 있어서 캡 비하인드 엔진 트럭 또는 컨벤셔널 타입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보이지 않고 아메리칸 스타일이죠. 미국에서 이런 트럭들이 많이 사용됩니다. 자, 캡 오버 엔진 트럭의 경우에는 이렇게 정면 충돌 사고가 났을 때 이 운전자의 하체 부분, 이 무릎 부분이 심각한 손상을 받을 수가 있어서 안전에 취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쪽으로 튀어나와 있는 부분, 크럼플 존이라고 하는데요. 사고 시에 완충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이 앞쪽에 크럼플 존이 있는 차량이 사고 시 운전자 안전에는 장점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 리베로라고 이런 보니 트럭 형태, 컨벤셔널 타입과 캡 오버 엔진 트럭의 중간 형태인 세미 보니형이 한번 출시된 적이 있는데요. 망했죠? 우리나라에서는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으면서 현재는 보기 힘든 그런 차량이 됐습니다. 자, 운송장의 운임 지급 방법에 선불이라고 기록했다면 이는 적절하게 기입한 것이다. 자, 맞습니다. 운임 지급 방식에는 선불, 착불, 신용으로 구분돼 있어요. 그래서 선불이라고 적었다 혹은 착불, 신용이라고 적었다 모두 적절하게 기입한 것입니다. 운송장은 수익금 관리 자료로 활용됩니다. 운송장에는 모든 정보가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수익금 관리 자료로 활용되기 좋다. 화물의 결박 상태가 느슨하여 불안전할 경우 다른 운전자의 긴장감을 유발하죠. 결박 상태가 느슨한 화물차를 뒤따라가면 당연히 다른 차량들이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타 운전자의 차료 변경 또는 서행을 유발한다. 당연하겠죠. 뒤에 따라가기 싫어할 겁니다. 화물 결박 상태가 느슨하여 불안전할 경우 다른 운전자의 긴장감을 유발해서 차료 변경과 서행을 하게 만든다. 민폐죠. 자, 운송요금은 운송요금과 물품대, 재포장 등의 기타 서비스 요금으로 구분하여 기록한다. 맞는 질문이에요. 운송요금은 운송요금이 있고 물품대와 기타 서비스 요금 이렇게 구분해서 기록해야 된다. 자, 취급주의 스티커는 운송장 바로 우측 옆에 부착합니다. 좌측 옆 아니다. 그림과 같이 취급주의 스티커는 운송장의 우측 옆에 부착한다. 자, 현금, 신용카드, 유가증권, 귀금속 등 귀중품이죠? 이런 것들은 인수 거절 가능하다. 옵니다. 자, 현금이나 신용카드, 유가증권, 귀금속 등은 인수 거절이 가능하다. 자, 방수포장과 방수포장으로 했을 때 둘은 별개입니다. 그래서 방수포장은 방수포장의 일종이다 하면 틀려요. 방수포장과 방수포장은 별개다. 방습은 스키 피해 방지, 방수는 물의 침입 방지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습은 방수의 일종이다. 틀린 지문입니다. 별개다. 자, 화물 운반 시에 앞걸음만으로 운반하고 뒷걸음은 금지한다. 맞아요. 야, 난 베테랑이라 뒤에도 눈이 달렸다. 됩니다. 화물 운반 시에 앞걸음만으로 운반하고 뒷걸음질은 금지다. 자, 발판이 잘 고정되면 2명 이상 통행 상관없다. 아까 했었죠? 틀렸습니다. 원목 등 기둥형 화물은 열을 지어서 정방형으로 쌓고 그 위에 직각으로 열을 짓거나 사이에 끼워서 쌓는다. 자, 다시 한번. 원목 등 기둥형 화물은 열을 지어서 정사각형, 정방형으로 쌓고 그 위에 다시 열을 지어서 직각으로 쌓거나 혹은 그 사이사이에 끼워서 쌓는다. 이런 말입니다. 자, 주유를 할 때는 엔진 출력을 낮춘다. 틀렸습니다. 꺼야 되겠죠? 주유 시에는 시동을 반드시 끈다. 엔진 정지가 맞는 답입니다. 화물 포장 시에 포장비는 별도로 받을 수 없다. 틀렸죠? 포장비는 실비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화물 포장 시 포장비는 별도로 받을 수 없는 게 아니고 실비로 수령한다. 스티커 운송장은 별도의 EDI, 전자문서 교환 시스템이 필요하다. 자, 맞습니다. 이 EDI는 쉽게 말해서 인터넷이나 인트라넷 그런 네트워크 시스템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스티커 운송장은 그 시스템에 접속해서 자동으로 발급되기 때문에 EDI 시스템이 필요하다. 하지만 기본형 운송장, 보조 운송장은 EDI 필요 없습니다. 스티커 운송장은 EDI 필요하다. 운송물의 일부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은 물건을 받는 사람, 수화인의 수령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된다. 맞습니다. 일부 멸실 및 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수령일로부터 1년입니다. 1년. 1년 지나면 소멸된다. 3개월 아니고 6개월 아니고 2년 아닙니다. 일부 멸실 및 훼손, 손해배상 책임은 수령일로부터 1년이다. 1년 지나면 소멸된다. 기억해 두십니다. 화물 취급 전에 작업 도구는 되도록 값이 싼 물품으로 필요한 수량만큼 준비한다. 뭔가 이상하죠? 무조건 값이 싼 걸로 하면 안 되고 작업 도구는 해당 작업에 적합한 물품으로 필요한 만큼 준비한다 해야 오가 됩니다. 화물 취급 전에 작업 도구는 해당 작업에 적합한 것으로 필요한 수량만큼 준비한다. 자, 전용 특장차라 하면 적재함을 특수한 화물에 적합하도록 구조를 갖춘 차량을 말합니다. 적재함을 특수한 화물에 적합하도록 구조를 갖춘 차량. 전용 특장차지. 블라블라 이런 차량을 특수 차량이라 한다 하면 틀려요. 적재함을 특수한 화물에 적합하도록 구조를 갖춘 차량은 전용 특장차다. 전용 특장차, 특수 적재함. 화물 적재 시 무게는 골고루 분산시키고 무거운 중량물은 적재함의 앞쪽에 무게가 집중되도록 하는 것이 좋다. 틀렸습니다. 자, 중량물 적재 시 적재함의 중간 부분에 집중시켜야 됩니다. 무거운 화물을 적재함 앞쪽에 무게가 집중되도록 적재한다. 틀렸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100% 듣기로 합격하는 화물운송 자격시험 기출 핵심 포인트 정리 3편은 여기까지였습니다. 파이팅 홍콩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4편에서 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